오늘도 여야가 숨가쁘게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당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눈에 띄었던 곳은 경기 분당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오늘로서 드디어 현역 불패 신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4명 의원이 이제 이번에 이 경선에서 탈락했거든요. 네. 단지 다른 거는 보면은 다선 중진들에 대한 불패 신화는 또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다선들은 모든 경선에서 다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35%의 감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선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선에서 승리하는 거 보면 이번에 공천 룰의 세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감점 요인을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국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반면에 또 정치 신인들이 눈에 띌 만한 사람이 너무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보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이번에 구자룡 변호사는 이번에 경선에서 이겼는데 이거나 보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춘 정치 신인만 일단은 현역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김원회 오늘 전 비서관도 오늘 이제 경선에서 통과했는데 용산 참모들 중에 이번에 또 비서관의 불패 신화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원회 전 비서관, 강승규 전 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퇴임됐거든요. 근데 용산 행정관 출신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후광은 없었다.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경쟁을 갖춘 전직 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인지도가 있는 비서관들이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다 하는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계속해서 조용한 공천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조용할 뿐만 아니라 크게 예상 밖의 결과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대로 지금 경선 결과 또 공천 결과들이 속속들여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로 대체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혁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 공천 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또 남은 지역들이 있고 또 이제 소위 남은 지역구 중에서는 국민의힘의 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고 또 혁신할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청년 신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먼저 해볼게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3040 청년이나 여성과 정치 신인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나 청년 영입 인재로 영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군포에서 경선을 포기한 이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또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좀 세심하게 배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항상 역대 총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당에 쇄신할 때는 굉장히 모셔왔다가 결국 총알바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게 계속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은 정치 신인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게 됐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다음 차제에는 청년 특구라든가 여성 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이 보면은 어쨌든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우리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그래도 청년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청년, 신인, 여성 이 부분은 민주당 어떻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뼈아픈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처음 오게 됐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대 교체라든지 이런 세대 교체 부분들 그리고 또 젊은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직 장관에서 바로 정치권에 오게 되면서 그 자체도 좀 새로운 일이었고 그거로 인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다라는 기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세대 교체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청년이나 또 신인들, 여성들에 대해서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배려들이 있었는지 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의힘에서 마음을 열어서 같이 공천해서 또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 또 이제 비례정당에서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공천을 받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끝까지 보면서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예, 인재 재배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박민식 전 장관이 재선 의원의 그래도 이 본처 전직 장관 출신인데 그렇죠. 자꾸 이제 이 험지에서 험지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좀 체면이 좀 구겨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원래 그 이 분당을 포기하고 할 때 보면 본인이 험지 출마에 대해서 본인이 결심 강하했거든요. 네. 그래 아마 당 차원에서 아마 전략적으로 험지를 찾아서 아마 보내드릴 것 같고요. 아마 일각에서 나오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양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아마 본인의 의사 결정 존중해서 험지로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험지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영등포 을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박민식 전 장관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고 전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또 경선을 포기하고 지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역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판에서 봤을 땐 별로 좋은 구도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은 결국엔 그 지역에서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박민식 전 장관을 또 어느 지역에 보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만 저런 거물급의 정치인들을 빠르게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의 뭔가 승기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역 재배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저는 큰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좀 손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박민식 전 장관이 어느 지역구를 가시더라도 네.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새로운 인물이고 과연 이 지역구에 와서는 또 어떤 일꾼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을 설득할 시간이 제대로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이제 뭐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장관이나 뭐 이영훈 청년 영입 인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연고가 많지 않은 지역에 가서 경선을 하고 이미 그 지역에 오래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같이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도 아마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영등포 갑하고 을이서 갑으로 갔으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박용찬 이제 전 당협위원장이 아마 지난 총선에서 출마하고 한 4년여 정도를 지역구 관리를 좀 탄탄하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한 뭐 가서 한 달여 정도의 선거 활동 가지고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장관이 밝히는 것처럼 아마 당에서 어느 정도 험지 출마를 요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교통정리가 될 줄 알았던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그래 된 것 같고요. 아마 한편으로 볼 때는 박민식 전 장관을 아마 본인 스스로가 경선을 포기했지만 지금 영등포 갑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그 김영주 의원이 네. 국민의힘 입당을 조금 저울질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마 박민식 전 장관을 경선에서 뺀 거는 아마 김영주 전 의원의 어떤 결심을 좀 재촉하려고 하는 의미도 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김영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하려면 재빨리 입당을 하고 그 대신에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그런 들도 좀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국민의힘 갈 것이라는 얘기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일단 뭐 탈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말 국민의힘으로 가시게 될지 이 부분은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많은 추측성 보도들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 뭐 일단 공천 과정에서 여러 정치적 결단으로 인해 탈당을 하신 것까지는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갑자기 상대당으로 가서 또 빨간 옷을 입고 갑자기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것 사실 당원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에는 그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민주당 전체에서 바라보는 또 당원들의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예, 이제 여야 모두 이제 위성정당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졌고요 이미 또.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의 당 대표를 국민의힘에서는 안에 서 있는 사무직으로 보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거기서도 같이 선거운동 할 거다. 일단은 뭐 선거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면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에 임할 때 공천 트라우마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그 지역구에 우리 공천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국민의힘이 2008년도에 그때 공천 파동이 한 번 있었고 2016년도에도 진박 감별사 그때 파동이 있어서 옥석 들고 나르샤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지역구 현역 의원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잡음이 없는 그런 공천 관리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21대 때 처음 했던 이 비례 정당에서도 보면 그때 비례 명단을 두고 또 한성규 대표에서 은효절 대표로 바뀌는 그런 그렇죠. 또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아마 본인이 비례 명단까지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함께 한동훈 위원장이 두 개의 정당 함께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서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아마 고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전략에 비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지역구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계양구에 출마하겠다라는 공식 선언은 아직 없었지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성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별도의 정당인 것은 분명한데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결국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주고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말씀의 취지는 결국 이런 그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하고 결국 정말 위성 정당으로서 법적으로는 별개의 정당이지만 사실상 거의 같은 정당, 자회사 이런 취지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도 부득이하게 준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유감 표명도 하고 사과도 드렸지만 그래도 최대한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진보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또 노력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노력되는 지점들을 국민들께서 또 바라봐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천 후에는 봉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공천 끝나면 잘 뭉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첫 번째는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 지도부 재고를 요청한 부분인데 재고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재고 요청이 수용되기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 공천 과정이 임종석 전 실장만 신청자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지역구만 지금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단위의 정말 총선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역구도 정말 많은 것이고 그리고 신청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이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시스템 공천과 다르게 별도로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중성동급갑 이 이슈 자체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너무나 좀 실제 모습보다는 좀 확대돼서 해석되는 부분들도 저는 아쉽게 생각을 드는데요. 그만큼 이 갈등 관계가 좀 조기에 신속하게 좀 마무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부분이 또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지역구가 좀 부각돼서 마치 이제 민주당 총선 어떤 공천의 가장 큰 뇌관인 것처럼 많이 좀 확대돼서 해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결국 민주당 전체 총선의 어떤 공천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전체 판 중에서 하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공천 하에서 또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지도부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를 수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지역구에 대한 공천 과정 자체가 또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시스템 공천 자체가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 요청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거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 정무적으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재고 요청을 하고 결정을 기다리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어떤 포용하라는 그 메시지도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길을 틀어막고 당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에 보면 조금 실망인 게 오늘 어느 정도 탈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잔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 것 같은데 그냥 재고 요청이라는 좀 시간만 질질 거는 그렇게 되면 계속 공천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중성동가뿐만 아니고 전체 총선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가 탈당도 자유고 입당도 자유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우리 뭐 가수 그 김수희 노래 나오는 것처럼 이별이 기로했어서 네. 너무 오랫동안 미련을 두고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오늘도 보니까 뭐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이 그냥 본인의 길을 무쇠불처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기로에 서 있는 분이 또 몇 명 계세요. 뭐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도 계실 거고, 또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계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됐는데 이 부분도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계로 또 대표적으로 분류되신 의원인데 지금 사실상 컷오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민주당의 공천이 상대적으로 시끄럽다, 뭐 잡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그 원인이 마치 계파 갈등 때문이다, 뭐 계파 갈등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지역구마다 다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고 지역구마다 또 각자 이해관계들이 정말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문제들을 단순하게 친명 대 비명 간의 계파 갈등으로만 문제를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안민석 의원이 또 친명계 대표 의원인데 이분이 배제되는 것은 그러면 그 프레임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 계파와 관련 없이 그리고 현역들도 예외 없이 이런 시스템 공천 하에서 기준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물갈이 될 수 있고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천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결과로서 민주당이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 전략 카드를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첫째는 비명계만 죽인다. 비명계만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 친명계 중진 다선들도 포함이 된다 하는 이런 효과를 좀 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천 자본이 시끄럽습니다.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중진 다선에 대한 일괄 정리를 통해서 아마 이런 공천 자본을 덮을 수 있는 어떤 쇄신 카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결국은 그런 현역 물갈이, 특히 중진 다선에 대한 공천 배제를 일괄로 하면서 네. 친명, 비명 구분 없이 한다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힘에는 현역 물갈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더 쇄신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안민석 의원이나 뭐 이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런 카드로 좀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중진에서 이제 나가지 말라 하면 이번에 다 수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민석 의원은 오늘 뭐 여러 기사 나왔지만 희생 강요하는 거 납득 못한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당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재심을 신청한다거나 별도의 절차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모든 도전자들이 본인이 예상했던 또 다른 결과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분명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모두가 당 내에서 그리고 시스템 하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미리 사전에 약속돼 있던 그리고 1년 전에 정해져 있던 이런 시스템 공천의 기준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것이다. 어떻습니까? 재심 요구는 100% 기각이고요. 단지 저는 안민석 의원이 만약에 재심 받아들여지고 구제된다면 그거는 당내에 남아있는 친문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신호를 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친문계, 구친문계 또는 비명계는 구제주지 않지만 네. 그런 나름대로 친명계 다선 의원은 구제주지다는 신호를 줘서 다시 한 번 더 이 친문
그러니까 이 의원들을 탈당을 유도하거나 하는 형태로 좀 쓰이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아마 전체적으로 재심하는 재심에 대해서는 100% 기각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동민 의원 얘기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재판 중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컷오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경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갈림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명백 위원장은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부분이 전제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은 정당에게는 수사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형사적인 의혹을 받고 계신 의원들이 당에 계십니다. 물론 국민의힘에도 계시고 민주당에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당이 사실상 뭐 수사기관들처럼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소명도 받고 나름대로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겠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할 때 의원들이 사실상 인정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별개로 나누어 볼 수 없는 것도 또 정당의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일정 부분 또 시인한 부분들이 있고 그에 비해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또 별도로 나눠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당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 또한 뭐 계파 갈등의 하나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작은 프레임으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단 뭐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견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기동민 의원이 오늘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불복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금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기동민 의원이 결국은 본인이 어떤 좀 양심상 본인이 이제 받은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결과를 덤덤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혐의는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또 어떤 형사 법률적 관계 좀 다투볼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이제 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좀 억울하다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마 내일이라도 뭐 어떤 기자회견할 텐데 현재로서 볼 때는 그냥 본인이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일단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탈당 의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명계 서른 의원 5선인데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탈당을 했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직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갈지는 좀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좀 강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연산군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글쎄요, 뭐 개인의 의견이야 뭐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5선을 하신 중진 의원이신데 중진 의원의 품격에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이 당대표 되겠다라고 손들고 나온 게 아니라요. 당원들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내주셔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당대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당대표를 향해 연산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원들이 또 받으실 수 있는 상처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탈당까지 하시는 마당에 대표를 향해 저런 날선 말씀까지 하셨어야 했는지 당원들로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고요. 뭐 앞으로의 행보는 제 생각에는 뭐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는 것이 좀 수순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또 대표적인 친낙계 의원으로 꼽혔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이라고 얘기하신 첫 번째 얘기하신 분은 지난 대선 때 이현주 전 의원이거든요. 이현주 전 의원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서 예를 들면 여성 편력 또는 부모 형제 없는 어떤 폐륜적 형태로 볼 때는 연산군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원조는 이현주 전 의원이죠. 아마 그런 형태에서 연장선에서 볼 때 아마 이재명 대표 어떤 사당화, 어떤 이재명 대표 어떤 뭐 이 공천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서른 의원도 보면 결국 이현주 전 의원도 어느 정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현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연산군이다라고 했는 그 원조인데 네. 지금 그분 들어와 있고 네. 지금 서른 의원은 다시 연산군이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참 이런 그런 민주당의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남은 공천 기간 동안에 과연 추가 탈당 인원이 좀 늘어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앞서 얘기했지만 탈당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떤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정치적인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을 무서워서 시스템 공천 방향을 바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공천 자체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또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이 고려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당연히 뭐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는 것을 뭐 좋아하거나 당연히 뭐 권장하거나 이럴 리는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지도부로서는 단합을 해야 되고 이런 공천 과정에서 또 혁신도 해야 되고 혁신과 단합이라는 동시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혁신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상처 입을 수 있는 의원들도 함께 다독이며 단합해 가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탈당 규모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의원들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수긍하시고 함께 단합해서 당내에 남는 결정을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이었나요? 혁신은 스스로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와중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많이 안 나갑니까? 나갑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컷오프 통보를 받은 분이 31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4분만 탈당하고 나머지 분들은 윤영찬 의원마저도 당에 남아서 경선을 하겠다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첫째는 친문계 의원들이 그러니까 21대 때 들어왔던 분들이 다 친문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친문계 분들이 다 각자 도생을 합니다. 지금 모래알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최순실보다도 못하다고 했으면 친문계 인사들이 당연히 조직적으로 이현주 복당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해야죠. 막았어야 되는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 친문계는 모래알 지금 이 집단이구나. 이거는 한번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3신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탈당할 의원들이 갈 수 있는 제3신당이 새로운 미래든 개혁신당이든 지금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탈당을 해야 되는 의원들이 보면 지금 탈당의 기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이지만 내일은 홍영표, 올해는 전해철, 그다음에 이인영, 그다음에 노영민 전 실장까지 아마 앞으로 총선 이후에 구친문계의 또는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컷오프 시켜 나가고 공천 배제해 나가는 그런 강공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부분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에 굉장히 잡음이 많더라도 일단 시스템으로 끌고 나가고 끝나고 나서는 잘 봉합이 돼서 하나의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공천 과정에서 혁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역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 없이 기준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현역들도 실제로 컷오프도 되고 경선에서 탈락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면서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공천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이 그 대치표 그리고 우리가 공천 확정된 그 명단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민주당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바로 이 물갈이와 혁신 때문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지도부가 결국에는 이 단합력과 또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은 조금 시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공천대로 나름의 공정한 기준대로 공천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한다면 단합하고 함께 단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검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000년 그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를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면 97년도에 대선에 나섰던 이회창 총재가
그 2000년 대선에 보면 그때 자기를 도왔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영남권의 허주라는 영남권의 명주였던 허주 김윤환을 그때 공천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때 아마 그분들이 한 20여 분이 나가서 민주국민당이라는 민국당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그 민국당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번에 구친문계 인사들을 앞으로 자기 어떤 당권이라든가 아니면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구친문계 인사들 대대적으로 공천식 배제를 시켜야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수석이 뭐 최고위원도 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그런 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진표가 좀 짜여지면서 몇몇 관심이 가는 격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성남의 분당 갑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미 먼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근데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류호정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현재 수성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좀 유리합니까? 일단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일단 국민적 지지도도 높고 또 거기서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좀 영리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보면은 그래도 친노 인사긴 하지만 뭐 친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양지를 받을 일은 없고 그렇다면 본인이 안철수라고 하는 대권 주자하고 맞붙으면서 본인의 몸값 어떤 본인 주목도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뭐 이 비례대표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국민적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거든요. 단지 이제 이번에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지역도 정말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총선 마지막 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지역일 만큼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안철수 의원이 현역 의원이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원조 친노계라고 할 수 있는 이광재 전 의원도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정치 여정들을 보았을 때 사실 당적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셨거든요. 그런 모습들과 또 친노계의 또 어떤 좌장이었던 이광재 전 의원의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살아온 정치 역정들 이런 부분들도 선거에서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지점일 것으로 보이고,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로서 양당 기득권 체제에서의 이제 어떤 한계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제3지대가 갖는 또 어떤 한계들, 그리고 개혁신당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분명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보다 지역 구민들에게 뭐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류호정 전 의원의 한계가 더 뚜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은 서울 종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치 1번지로 불렸는데 요즘에 1번지 용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 1번지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현역은 이제 최재형 의원이 이번에 수성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이 됐고 또 여기 개혁신당의 금태섭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일단 최재형 의원이 뭐 박진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의 도전을 잘 이겨낸 것 같고요. 일단 지난 대선 때 그때 출마해서 이제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좀 지역 관리를 해온 부분이 있고요. 단지 이제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사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 노무현 마케팅으로 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적 존재감이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금태섭 전 의원이 오히려 뭐 어떤 대중적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높고 두 번째 그 이준석 개혁신당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준석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MZ 세대에 대한 어떤 뭐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야권 지지 성향을 조금 흡색한다면 최재형 의원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예. 사실 저는 곽상원 변호사님이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꽤 많이 지역 관리를 해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무현 마케팅만으로 이번 총선을 치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의 것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당에서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로 지역에서 본인이
텃밭을 가꿔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역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도 격전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최재형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 관리 부분에서는 사실 4년을 다 관리했던 의원들과는 또 비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전자라고 할 수 있는 곽상원 변호사의 어떤 역할이나 또 행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